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은 연휴입니다. 노동자의 날 하루 전엔 화재 참사로 노동자 38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요. 다음 날엔 고성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12시간 동안 산림 85헥타르를 태웠습니다. 또 그 다음 날엔 죽었다 살았다 말 많았던 김정은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나. 다음 날엔 강원도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우리 GP를 향해 총격을 가하지 않나. 정말 숨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5월 4일 뉴스파이터 60초 뒤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파이터 모두 5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교육부가요, 조금 전에 초중고등학교 등교 일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핵심만 좀 짚어볼까요? 교육부가 5월 연휴 이후 감염병 추이가 지금과 같은 추세로 유지된다면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의 등교 수업 시작을 사회적 거리두기, 즉 생활 속 거리두기 2주가 경과한 5월 20일 수요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진로, 진학 준비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5월 13일 일주일 앞당겨 등교 수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른 학생들은, 다른 학년 학생들은 5월 20일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현장 개학을 하는 건데 최진문 교수님, 왜 고3은 일주일 앞인 5월 13일부터 개학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수능도 봐야 되고요. 아하. 진로 상담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도 해야 되고 수시 전형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요. 그러니까 일반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데 아하.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장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일주일 앞당겨서 네. 지금 13일부터 개학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왜냐하면 이 날짜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 그 전형 일정도 바뀌고요. 그다음에 수능도 일정은 좀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아하. 그 이후에 입시 모든 과정이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조금 일찍 개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사상 초유의 12월 수능이 빚어졌던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고등학교 3학년에 한해서는 일정을 조금 앞당기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요, 윤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대본 발표에 따라 5월 6일부터 우리는 감염증 위험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을 안전하게 병행하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합니다. 이에 맞춰 학교에도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학교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똑같이 돌아갈 수 없으며 우리 교육 구성원 모두가 새로운 학교 운영을 준비해야 합니다. 2020학년도 유초중고 특수학교의 등교 수업은 5월 연휴가 끝난 후 2주 뒤인 5월 20일부터 시작해서 단계적,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진로와 진학의 부담이 큰 고등학교 3학년과 생활 속 거리두기의 실천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 소재 재학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중학교는 5월 13일부터 우선 등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고3은 5월 13일부터고요. 나머지 학년은 이제 5월 20일부터인데,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 온라인 개학도 학년마다 이 온라인 개학 시점이 달랐잖아요, 시행 시점이.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이 등교 수업도 지난 원격 수업처럼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초중고생 540만 명이 동시에 등교하게 되면 만에 하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이 등교 수업도 원격 수업처럼 고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립니다. 네. 이 순차 등교를 실시할 경우에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의 병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는 학부모님들은요, 이 상황을 들어도, 브리핑 내용을 들어도, 지금 알 듯 모를 듯 해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차근차근 어떻게 등교를 한다는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Q&A식으로 풀이를 해봤는데요. 김기혁 아나운서, 첫 번째 궁금증 뭘까요?
네, 첫 번째 Q&A는 온라인 계약 때와도 마찬가지로 좀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고학년은 언제부터, 저학년은 언제부터 이 점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박선배 변호사님께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진짜. 네, 박선배 학교 내 변호사님.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등교 수업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데 네.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고학년부터, 유치원,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저학년부터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순차적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등교 수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왜 초등학교, 유치원의 경우에는 저학년부터 실시하느냐? 그러니까요. 어린아이들,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생의 경우에는 원격 수업에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아하. 돌보아줄 수 있을 만한 집과 그렇지 못한 집 사이에 교육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네요. 그리고 가정의 돌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 비교적 연령대가 어리기 때문에 활동 반경이 좁고 부모의 보호가 수월하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그러네요. 사실상 좀 세심한 면까지 배려를 했다. 그래서 초등학생은 이 저학년부터 일단 등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증이 또 있잖아요, 김기혁 아나운서. 예, 맞습니다. 순차적으로 계약을 하지만 또 한꺼번에 학생들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전 수업과 오후 수업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최진봉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학년 학급별로 말씀하신 것처럼 시차 등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먼저 오전반에 오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오후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겠네요. 물론 구체적으로 어느 학생이 오전에 오고 오후에 오느냐는 네. 시도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교육부가 자율권을 부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왜냐하면 시도별로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학생이 많은 데도 있고 학생이 적은 데도 있고 학년별로 또 학생 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탄력적 운영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업 시간을 어느 정도로 할지도 학교와 그다음에 시도 교육청이 함께 고민하면서 만들도록 했습니다. 즉 네. 어느 정도 자율권을 주면서 현장의 상황에 적응할 수 있을 정도로 아하. 그렇게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 자체도 일정 부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물론 학부모님들께서는 저 내용 들으셔도 그래도 헷갈려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잘 보시면 이해가 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교육부나 학교에서요, 저렇게 발표만 해놓고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항상 궁금하시면요, 해당 교육청 그리고 해당 학교로 전화하시면 해당 학년, 우리 아이 언제 보내야 돼요? 아마 친절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궁금증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Q&A로 마저 풀어볼게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혹시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어떡하죠? 아픈 우리에게 옮으면 어떡하죠?라고 걱정하시는 학부모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증상을 보이는 학생이나 교직원 등이 있다면은 코로나19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확진 네. 판정을 받게 되면은 학교는 모든 학생과 이 교직원들을 자가격리 조치시키고 아하. 등교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동거 가족이나 자가격리 대상자 그리고 또 최근 14일 내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가족이 있는 경우 또는 해당 학생이 갔다 왔을 경우에는 등교 또는 출근을 중지시키게 됩니다. 아하. 등교 시에는 학생들이 이제 한 공간에 몰려 있기 때문에 환기를 자주 하게 되고요. 쉬는 시간 또한 차별화를 두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문고리,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소독을 시행하게 되고요.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교사 등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것으로 조금 보완을 하게 됩니다. 장윤미 네. 변호사님, 아무래도 교육당국이 이렇게 세심한 대책을 마련한 데에는 싱가포르 사례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가 바로 이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잠잠해지는 것 같으니까 바로 개학 조치를 했습니다. 네. 등교 재개를 했는데요. 지난 3월 달에 이 조치를 한 이후에 무려 이 확진자 수가 100배 이상으로 한 달 새에 아이고. 급증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보건당국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참고할 만한 선례가 이제 한국에서도 있었는데 바로 그 경북 예천에서 긴급 돌봄을 신청해서 이 긴급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던 4세 남자아이가 긴급 돌봄을 받는 와중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의 그 모든 가족들까지도 다 확진자로 이제 명명이 돼서 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긴급 돌봄 서비스가 중단됐던 선례도 있기 때문에 아하. 긴장의 끈을 놓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대응으로는요, 계약을 해서도요, 이제 급식 같은 걸 이제 주잖아요. 지그재그로 앉는 방식 등 여러 가지 이 대책도 다 내놨습니다.
교실에서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되고요. 급식은 학년별로 또 학급별로 배식 시간을 분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당국이요, 정말 세심하게 고심해서 아마 이번에 안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등교 이후에도 코로나19 안전수칙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숙지를 해줘야 돼요. 학교 오자마자 책상을 닫고 교실 창문도 수시 개방하고요. 마스크는 식사 시간 외에는 항상 착용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고요. 교내에 이동할 때는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간격으로 하냐면 양팔 간격으로 하면 돼요. 그 정도로 생각하면 이게 적정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도로 아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식사 좌석 배치 조정하기 위해서 임시 칸막이도 그렇게 되면 비말 같은 게 튀는 것도 예방할 수 있겠죠. 그런 방안도 지금 마련을 했고요. 필요하다면 나는 급식도 우리 아이는 급식도 조금 불안해요 한다면 개인 도시락 지참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간편식도 아마 학교에서 제공을 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2중, 3중 안전책을 학교가 지금 교육당국이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하지원 평론가님 네. 이제 내일은 어린이날 그리고 아마 이제 내일까지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시간 같고 이제 6일부터는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면 사실 그래도 우리가 마음 놓을 수 없고 방역 수칙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니까 그래도 방역 수칙은 지켜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래도 지켜야 된다. 그게 아니라 생활 방역이니까 모든 국민이 생활 속에서 방역의 주체가 돼서 더욱 열심히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되는 거죠. 아. 방역 수칙이 뭐냐면 첫째, 아프면 출근이나 등교하지 않기. 집에서 3, 4일 정도는 쉬자. 어허. 둘째, 이거는 눈치 볼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허. 그렇게 이제 실천을 해야 되고 네. 둘째, 실내에선 적어도 1m 정도의 거리를 두자. 가족끼리도 예. 어허. 그리고 셋째,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지키자. 맞아요. 예, 손은 중요해요. 30초,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네. 그리고 넷째,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자. 정말 중요하죠. 예. 그리고 다섯 번째,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을 하자. 네. 예, 그렇게 방역 수칙이 되어 있습니다. 저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간단한 거잖아 하는데 오히려 정답은요. 해법은 간단한 데 있습니다. 저 수칙만 잘 지켜도요. 개인 방역만 철저히 해도요. 현장 개학으로 인한 걱정, 생활 방역으로 전환돼도요. 걱정을 많이 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부터도 나 자신, 우리 자신부터도 지킨다면 코로나19 예방할 수 있을 거라 확신을 합니다. 순위 4위에서 국민 4위가 됐다. 이 4위가 아니겠죠. 국민 4위가 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누굽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네, 한 유명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최종 4위를 했던 트바로티 김호중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허, 네. 트바로티라는 이제 별명이 어떻게 생기게 됐냐면요. 네. 트로트 플러스 파바로티거든요. 아하. 파바로티는 이제 이탈리아의 유명 성악가를 빗대서 이 김호중 씨가 성악을 또 했었고 네. 트로트도 너무나 잘 부르기 때문에 아하. 트바로티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길을 지나다 보면은 김호중 씨가 부른 노래가 길거리에서 막 흘러나오고요. 네. 여기에서도 김호중 씨가 굉장히 신기하고 기분이 좋다, 뭉클하다라고 아하. 이야기를 했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김명준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 4위로 불리잖아요. 아하.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아이고 김호중 씨 우리 트바로티 우리 집 4위 삼고 싶네라는 말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저도 4위가 되는 게 꿈이긴 한데 김호중 씨는 워낙 인기가 많으셔서 아하. 금방 되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근데 진짜 네. 국민 4위 얘기하니까요. 좀 김호중 씨가 듬직하게 생겼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사실 순위는 4위지만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요즘 인기는 1, 2위 못지 않다면서요. 네. 인기 어마어마하고 어허.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듬직한 그런 모습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김호중 씨를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네. 지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허. 지금 노래 녹음하랴, 네. 방송 출연하랴, 네. 최근에 음원도 발표했었고 MBN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뭐 네. 이런 예능을 비롯해서 여러 프로그램에
거의 시청률 심폐소생 전문가로 김호중 씨라든가 이 유명 트로트맨만 나오면 시청률이 평소에 2배 정도로 뛰는 그 마법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방송사가 다 지금 섭외를 하는 거죠. 네. 눈꽃 뜰 새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 MBN의 요즘 뜨는 프로그램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시즌 2에도 깜짝 등장했다고 하는데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일 축하합니다. 박수. 100일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마음 똑같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정말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일, 1000일, 만일 동안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리스님들 사랑합니다. 100일 축하합니다. 먼지처럼 살아가다 먼지처럼 사라지리라 너나 너나 똑같은 인생 나나 수많은 눈물. 최진봉 교수님. 예. 김호중 씨는 성악을 좀 공부하고 평소에 했던 게 많이 도움이 되나? 발성이 뭐 장난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성악을 하는 사람들은 발성이 좋잖아요. 조영남 씨도 그런 이제 성악을 하고 나서 가요계로 들어온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성악을 하게 되면 이제 발성이나 아니면 어떤 음악의 장르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음악에 대한 어떤 기본 틀이 잡혀 있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요즘 김호중 씨 하면 김호중 씨 자체도 뭐 눈길을 많이 끌고 있지만 팬들이 훨씬 더 눈길을 많이 왜요? 끌고 있어요. 왜냐면 팬들이요. 이게 트바루티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팬카페 이름이 트바루티예요. 거기에 3개월 만에 가입자가 32,000명이 됐어요. 32,000명의 가입자가 생겼는데 이분들이 열심히 김호중 씨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곡 나왔잖아요. 네. 그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보면 광고 하잖아요. 거기에 광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분들이 직접 돈을 내서.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2억 원을 모아서 팬들이 기부를 했습니다. 김호중 씨 이름으로. 그러니까 팬카페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뭐 아이돌만 저는 하는 줄 알았어요. 아이돌도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쌀 같은 거 사서 기부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김호중 씨 팬분들도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시지 않겠어요? 이분들도 사실 2억 모아가지고 열성적으로 서포터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김호중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본인의 이제 소속사에 대형 냉장고가 있답니다. 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팔도에서 김치를 보낸대요. 세상에 전국 팔도에서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전국 팔도에서 김치를 막 보내주신대요. 네. 김치 먹고 힘내라고. 네. 그러다 그걸 차곡차곡 모아놓은 게 영업용 냉장고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 팔도김치 MBN의 대표 프로그램 알토란에 좀 나와서 좀 소개 좀 해 주십사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 김호중 씨가요, 인성도 참 바른가 봐요, 김기경 아나운서. 예, 워낙 그 선배들한테 예쁨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용돈도 선배들이 턱 지어준다고 합니다. 가수 진성 씨, 트로트 네. 가수 진성 씨, 태클을 걸지 마 노래 불렀죠. 네. 이분이 내 노래를 너무 잘 불러줘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20만 원을 쾌척을 했다고 합니다. 이 태클을 걸지 마 노래를 불렀었는데 이때 김호중 씨가 올 하트를 받았거든요. 야. 그래서 진성 씨도 너무 고맙다고 표현을 했고 네. 그 돈으로 나중에 이제 SNS에 올렸는데 진성 선배님이 주신 돈으로 맛있는 고기 사 먹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깻잎쌈을 싹 입을 크게 벌리고 이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까지. 아이고 국민 사위 많네요. 복스럽게 먹네요. 진짜 사위 남네요, 진짜. 저렇게 먹으면은 장모님이 엄청 기뻐합니다. 어이구 내 사위 그러겠네요, 네, 진짜. 그럼요. 네, 그런데 앞서도 이제 성악을 한 것 같다는 것은 워낙 김호중 씨가 유명하니까 그 얘기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그런데 하정은 평론가니 네. 김호중 씨의 어떤 인생사가 참 파란만장하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힘든 게 큰 거예요. 아하. 10살에 부모님이 이혼을 해가지고 아버지 하고 살다가 어머니하고 살다가 할머니하고 살다가 왔다 갔다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주 양육자가 자꾸 바뀌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러겠죠. 정서 발육상에. 그래서 그 상처를 받은 상태로 컸던 것이고 네. 결국 나중에 이제 할머니 밑에서 많이 크긴 했지만 네. 학교에서 등본을 띄워오라고 할 때 이게 어머니 자리가 비어 있고 그게 어린 나이에 너무나 그게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크다 보니까 약간 비행 청소년으로 큰 거죠. 그때 고등학교 때 뭐 폭력 조직하고 어떻게 잘못 연계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퇴학 권고를 받을 즈음에 음악을 만난 겁니다. 아하. 그래서 완전 이제 다른 인생을 살게 됐는데 그 음악을 통해서 독일에 유학을 간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승승장구를 했느냐? 그게 또 아니고 아하. 독일 유학 마치고 우리나라 왔는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무대가 없으니까.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결혼식장, 행사장 전전하면서 축가 전문 가수로 최근까지 살았던 고생의 삶, 그게 아마 목소리에 어떤 한이 담긴 트로트의 발성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김호중 씨의 얼굴만 보면 참 구김살 없이 어린 시절도 자랐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참 반듯한 청년, 올해 30살이랍니다. 반듯한 청년 같다. 아마 저 얘기 몰랐으면 아마 그런 생각만 하셨을 거예요, 최재범 교수님. 그렇습니다. 근데 하재근 평론가 설명했듯이 이 이제 김호중 씨가 어려운, 그러니까 불우한 환경으로 자라왔잖아요. 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지금은 지나서 저 얼굴만 보면 편안해 보이지만 제가 볼 때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고통도 많았을 거고 마음의 상처도 많았을 것이고. 네. 그래서 비행 청소년 그런 활동도 했었고, 그리고 나서 그 흔들리는 김호중 씨를 잡아줬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선생님입니다. 아하. 이제 스승의 날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선생님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해요. 서수용 선생님인데 네. 경북예고 선생님이세요. 근데 아하. 이분이 이제 성악을 가르치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한테 그 경북에 오고 있는 이 김호중 씨의 네. 후배 되는 사람이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 누구누구 제가 아는 선배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꼴통처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네. 어쨌든 뭐 이런 그 표현이 그대로 제가 쓰는 거니까 네. 그런 활동을 하지만 노래는 너무너무 잘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선생님이 직접 찾아온 거예요, 김호중 씨를. 네. 그래서 너 나랑 같이 노래 공부 좀 해보자. 그래서 데려와서 공부를 시킨 겁니다. 네. 그리고 유학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선생님 한 분이 김호중이라는 사람을 노래로 이끌어 들였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행동도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렇게 번듯한 청년으로 자라게 됐으니까 선생님 한 분의 잘 인도가 지금 화면에 아이고, 나오고 있는 저 저분이네요. 선생님인데 아이고. 저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김호중 씨는 없는 거죠. 그만큼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누구를 만나느냐 또 그 한 분이 어떻게 아이한테 한마디를 던져주느냐가 그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저도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지만 선생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보세요. 김호중 씨가 서수용 선생님, 은사님을 가리켜서 아버지 같은 분이자 때로는 형님 같다. 평생 잊어서는 안 될 분으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요즘 흔히 그런 말 합니다. 선생은 많으나 스승은 없다. 요즘 세상에 그런 말 하는데 아마 서수용 선생님은 정말 스승이란 말을 붙여도 아깝지 않을 그런 분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앞서 김호중 씨의 독일 유학생활 잠깐 얘기했는데 얼마나 어려웠던 거예요, 정유미 변호사님? 네, 일단 독일 유학길에 오르는 것까지도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워낙 과정 형편이 좋지 않았고 스타킹이란 프로에서 1등을 거머쥐면서 성악 괴물이다, 아니면 뭐 고등학생 파바로티다 이러면서 이제 독일 유학길에 오를 수 있는 기회는 잡았는데 그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계속해서 너무나 어려운 생활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일례로 본인 얘기에 따르면요, 라면 하나를 2개로 쪼개가지고 2개 나눠 먹었는데 그것조차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국물을 많이 해가지고 양을 많이 해서 나눠 먹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축가를 계속 부를 수밖에 없었는데 축가 간다고 해서 계속 돈을 제때제때 받지를 못한 모양이에요. 못 받은 돈이 한때 1,000만 원도 넘어가지고 아하.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하고 그나마 이 축가 행사를 하지 않았으면 자기는 굶어 죽었을 거다.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김호중 씨의 삶은요, 이 자체가 영화 같잖아요. 실제 그래서 영화로 만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영화 장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는 말이야. 그건 막 하늘이 내려줄 거야. 난 죽어도 깨나도 돼. 내가 널 못 따라가. 너 세계적인 테너가 될 수 있어. Il nome mio nessun saprà, no, no, sulla tua bocca lo dirò. 참 김호중 씨의 살아온 배경을 알고 저 영화를 보니까 더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그럼 박성배 변호사님, 영화에서의 그 한석규 씨가 서수용 선생님의 그 실제 그 롤 모델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석규 씨가 은사님의 역할을 하고 이재훈 씨가 김호중 씨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인데, 이 김호중 씨가 이 영화 파바로티를 개봉 직후부터 막을 내릴 때까지 하루에 한 번씩 약 50번을 봤답니다. 많이 봤죠. 근데 보는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영화를 봤다고 하는데 상처가 많았던 10대를 딛고 꿈을 이루기까지
그 힘겨웠던 시간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김호중 씨 모티브, 즉 좌우명이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조폭 출신인 자기도 꿈을 이루는데 못할 게 없다는 것이 자기의 좌우명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영화화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승낙을 하게 된 것도 하면 된다는 본인의 의지를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하. 그런데 꿈을 다 이룬 걸까요? 김호중 씨는 하재근 평론가님. 김호중 씨가 할머니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아하. 할머니가 김호중 씨 고생하는 모습만 보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이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김호중 씨가 저 선생님 만나서 배우고 있을 때 선생님 댁으로 가서 배울 때 할머니랑 떨어져 살고 있을 때 그때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을 때 할머니가 요즘에 혈변을 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김호중 씨는 또 어린 마음에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겼는데 그리고 나서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할머니 입관식도 못 봤다. 그게 이렇게 한스럽다고. 근데 그 할머니가 지금 끝까지 자신을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지켜주기 때문에 오늘날 자기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것 같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 트로트 오디션 결승전에서 다른 가수들은 다 가족이 왔거든요. 김호중 씨만 가족이 없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팬들이 마음 아파했고 그래서 더 뜨겁게 김호중 씨를 응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김호중 씨에게 배우 한석규 씨가 이런 메시지를 전해갔습니다. 너 내가 5년 내에 뜰 거라고 했잖아. 네, 전혀 안 똑같죠? 네. 똑같아요. 그런 메시지로 가름하겠습니다. 자, 정말 지난주 뜨거웠던 그 얘기 뭔가 반전이 일어났는데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미래통합당 강남 갑의 태영호 당선인이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신변 이상설을 주장해 왔었습니다. 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이 태영호 당선인은 이에 대한 사과를 했는데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 여러분의 질책과 무거운 책임감을 뼈저리게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김정은 건강 이상설에 대해 해명은 했지만 이 비판론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자 이틀 만에 이렇게 공식 사과를 한 것입니다. 네. 일단 참고로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태구민 당선인 그랬는데 오늘 본인이 SNS 밝혔다네요. 태영호로 이제 완전 개명이 작업이 이루어졌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태영호 당선인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최주문 교수님, 네. 국회의원이자 예전에는 고위직 탈북자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 땅의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발언에 더 신중해야 되잖아.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국민들이 볼 때 국회의원 당선자가 저런 얘기를 하면요. 신뢰감을 훨씬 더 많이 갖게 되는 겁니다. 일반인보다 국회의원 당선자가 됐으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거라는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갖고 있는 무게감이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당장 당선인 신분되고 당선자가 돼서 이제 국회 출입한 무장 경호원들이 저 두 분, 지성호 씨도 이제 함께 포함이 되는데 두 분을 경호하게 돼요. 이 세금으로 다 들여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호도 하고 또 국회의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고 하면 본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무게감이 크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그런데 본인도 얘기했듯이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컸을 것이라고 이게 당연히 실망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너무 저렇게 단정적으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이 말이 결국 문제가 됐던 게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거든요. 뭐라고 하는 김정은이 걷지 못한 상태다. 확실하게 본인이 뭐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렇죠. 본인이 잘 모르는 내용을 저렇게 얘기하시면 국민들이나 외국 언론들은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저분의 말이 신뢰감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게 되고 잘못된 정보가 사실로 오인해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주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영호 당선인의 발언을 머쓱하게 만들고 비웃기라도 하듯이 김정은 위원장은 멀쩡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무력의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 테이프를 끊으시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농업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점용하는 데 전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순천 린비료 공장은 당정책 절대 신봉자들이 군민일치에 단결된 힘으로 창조한 자랑스러운 결실이라고 하시면서 전체 건설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태영호 당선인의 사과가 왠지 찜찜한 사과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김 위원장이 카트를 타고 20일 만에 공개 석상에 나타났지만 태 당선인은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2일 SNS를 통해서 지난 2008년에도 김정일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공개 석상에 나타났을 때는 짧은 거리를 걷기도 힘들어서 카트를 타고 다녔는데 바로 이 카트가 이번에도 등장했다. 과연 지난 20일 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었을까라고 이 주장을 카트를 합니다. 말하는 거죠, 이 카트. 그렇습니다. 즉 유고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건강 이상설은 지금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하지건 평론가님, 예. 저 카트가 그러면 실제로 수년 전에도 등장했던 그 카트예요? 뭐 착각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동일한 카트인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일단 디자인상으로 봤을 때는 유사해 보인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카트를 타고 이동하기 시작했는데 2008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서 카트를 탔던 것이 아니냐. 아하. 그렇게 이제 뭐 분석들이 돼왔던 것이고 네. 특히 2011년 4월 7일 날 카트 탔던 모습이 사진이 우리나라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된 게 지금 있는데 왼쪽이 2011년 4월 7일 모습이네요, 그죠?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일단 살아있을 때 모습. 네. 지금 나오는 저 네. 흑백으로 된 좌측에 있는 사진이 2011년 년 4월 7일에 네. 찍은 사진인데 저 사진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기 8개월 전에 그러네요. 12월에 모습인데, 사망했으니까, 네. 저때 저렇게 앉아서 카트를 타고 있었고 뒤에서 네. 걸어서 따라가면서 수행한 사람들이 이제 김정은 당시에 젊었던 네. 김정은 위원장하고 장성택 부장이 당시에 뒤에 나란히 걸으면서 맞아요. 사망을 네. 했었는데 8개월 이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사망하고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 집권하고 장성택 당부장 뭐 이게 제거가 되고 그런 역사를 겪게 네. 되죠. 일단 카트는 저게 8년 전 2011년 그러니까 9년 전이네 횟수로 9년 전에 카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탔던 카트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스타일은 외관상 스타일은 흡사해 보인다는 생각은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카트를 저 때는 지금 선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탔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은 지금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도 카트를 그러면 자주 이용할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김정일, 김정은 그 부자 곁에서 카트를 본 거는 2008년도 그 뇌출혈 이후에 김정일 위원장이 그 전동 카트를 타고 다녔고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순천 인비료 공장 때 카트를 타고 난 것, 김일성 주석은 한 번도 탄 기억이 없고요. 김정일 위원장도 보통 때는 그런 거 타지 않았습니다. 어떤 신상에 이상이 왔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회복 중이라고 보는 게 정상이죠. 지금 최진봉 교수님, 네. 고영환 부원장은 북한 주민들도 저 카트를 본 경우가 거의 없다는 드물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신체에 약간 뭔가 이상이 있지 않고선 탈 일이 없지 않을까라고 이제 아마 이제 그런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걸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카트를 탔다 안 탔다 가지고 사실 건강 이상이 있다 없다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카트를 타는 이유가 단순히 병이 있어서 탈 수도 있지만 이동 거리가 어느 정도 짧은 거리, 자동차 타기는 좀 애매하고 짧은 거리는 카트를 탈 수 있는 거잖아요. 단 2번 나왔다고 해서 저 2번 사진,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김정은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제가 볼 때 많지 않을 거예요. 언론에 보도되거나 아니면 조선중앙TV나 이런 데서 보도한 내용을 보고 보지 일반 개인이 어떻게 그 김정은 위원장 옆에 가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단 2번밖에 못 봤다고 하는 것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저 지금의 상태, 건강의 상태로 보면 그렇게 건강이 나빠 보이진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건강이 좋다 나쁘다를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또 반대로 여기서 카트가 2번 등장했기 때문에 카트를 탄 것만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 이상하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지금 위험한 그런 단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저 순천 인비료 공장 부지 내 최장 길이가 880m 정도 된다는 거. 1km가 좀 못 되는데 저 거리를 걸어 다닐 수는 없지 않느냐. 아마 이제 그런 분석도 나오는 상황 같아요. 그런데 장윤미 변호사님, 네. 이 카트 논란에
우리 청와대까지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단순히 카트를 탄다라고 해서 이제 뇌졸중을 거론했었는데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게 카트를 탈 만한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만 카트를 타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또 기자들에게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근거 없이 모든 주장을 내놓는 것에는 신중해야 된다.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입장 내놨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멀쩡하게 등장해서 머쓱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김계관 아나운서. 예, 맞습니다. 이 머스타드의 맛을 본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아하. 바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지성호 당선인입니다. 앞서서 지난 1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사망을 했을 확률 99% 확신한다. 네. 지난 주말에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번 주말에 북한의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바로 하루 뒤에 이 2일에 김정은이 이제 건강한 영상이 건강은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건재함을 보이는 그 영상이 공개가 돼서 굉장히 머쓱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정은의 사망을 99% 확신한다고 했던 것은 제 나름대로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말한 것이다. 김정은의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는 속단하지 말고 좀 더 지켜보자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태용호 당선인은 사과는 했습니다만 박성배 변호사님 그러면 지성호 당선인은 아직 사과 안 한 거예요? 지성호 당선인도 태 당선인에 이어서 마침내 사과했습니다.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며칠간 제 자신을 곰곰이 돌아봤다. 공인으로서 제 자리의 무게를 깊이 느꼈다. 앞으로는 신중히 처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두 사람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무엇보다 공인이지 않습니까? 단순한 탈북인이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 입법부 국회의원 당선인이라면 말 한마디에 무게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작거리에서 수다 떨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국회의원 활동을 하다 보면 1급 정보들을 취급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런 가운데 장윤미 변호사님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국회 활동, 의정 활동 하게 되면 상임위를 맡게 될 텐데 상임위의 특정 상임위에는 좀 배척시키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지금?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신변 이상설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거론하게 되면 굉장히 국내 정세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국회에 있는 상임위 중에서 국방위, 정보위 굉장히 고도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정보를 다루는 이런 상임위에 가서 정보에 접근하게 되면 과연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 믿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뭐 김부겸 의원도 이런 유사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본인 자신들을 제척 사유로 삼아서 관련 상임위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김부겸 의원도 지금 저런 상황이 우리의 국익에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지금 우려해서 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의구심도 있을 수 있어요. 특이 동향이 없다면 혹시 정부가 좀 더 구체적인 이 사인을 뭔가 좀 줬으면 이런 혼란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처음부터 특이 동향이 없다고 그랬죠. 국가정보의 기본은 자세한 상황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보 능력을 노출하고 또 정보 라인에 있는 부분들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세밀한 부분까지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최진문 교수님, 사실 태용호 당선인과 지성호 당선인은 뭔가 이른바 자기한테 이 소스, 깊은 딥소스가 있는 것처럼 취재원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정보의 한계력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한계력이라고 봐야죠. 지금 이런 내용들이 전부 지금 사실 아닌 걸로 밝혀졌잖아요. 지성호 당선인은 99%까지 얘기했어요. 사망했다고 그것도. 이렇게 완전히 다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나 연관성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정보를 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정보 라인이 사실은 신빙성이 없는 정보 라인인 게 증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태용호 당선인 같은 경우 탈북한 지 지성호 당선인. 지성호 당선인은 탈북한 지 14년 됐습니다. 그러면 14년 동안 북한을 떠나 있던 분이에요. 또 태용호 당선인 같은 경우도 영국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외교관으로. 그러다 보니까
북한 국내 사정에 라인이 없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네. 있다 하더라도 그 라인이 신빙성이 떨어진 라인일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정부도 사실 정말 비밀리에 여러 가지 정보 첩보 활동을 통해서 정보를 끌어내고 있잖아요. 북한이라는 건 네. 이게 폐쇄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아무리 북한 출신이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북한을 떠나 있었던 분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정보 라인을 갖고 있을 가능성은 낮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런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이분들은 앞으로 본인들이 의지했던 정보 라인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 너무 일방적으로 그분들의 주장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건재를 과시하면서 공개석상에 등장하는 영상이 나왔는데도 지금 북한 전문 매체, 대북 전문 매체가 하정은 평론가님, 네. 김정은 위원장의 오른손 손목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NK뉴스라는 곳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오른손 손목에 어두운 색의 점이 포착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 점이 의료 전문가들이 심혈관계 시술과 연관된 것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있긴 있네요, 진짜. 예, 저렇게 점이 있다고 하면서 여기에 심혈관계 시술, 특히 요골 동맥을 통한 스텐트 삽입 시 생긴 흔적과 흡사하다. 아니면 심혈관계 검진 과정에서 이런 흔적이 생길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저 흔적은 그러면 과거에는 없었어요? 김기혁 아나운서? 일단 최근에 공개된 영상에는 이 점이 보이고요. 그리고 지난달 11일에 있었던 영상에서는 비교를 해보면은 그때는 이 손목 안쪽이 좀 깨끗했습니다. 아하. 저런 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위치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점, 오른쪽 손목에 20일 이후에 생긴 점,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맥은 그거보다 손목의 더 안쪽에 엄지 쪽에 있는 손목 안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건 보니까 한 4번째 손가락 정도 있거든요. 김장할 때는 이제 그 손목에 있는 동맥을 하거나 아니면 그 허벅지에 있는데 거기 허벅지에 있는 그 동맥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위치상으로는 거기는 그 동맥 위치가 아닙니다. 그냥 뭐 그냥 혈관주사 맞거나 그런 거지 거기도 뭐 시술할 장소는 아니라고. 그런데 북측은 저 영상을 공개할 때 저 오른손 손목에 있는 점을 포착을 못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도 전문가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김정일 위원장 때는 그러한 사소한 것들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데 김정은 위원장 때 들어와서는 이런 디테일들을 북한 선전 매체들이 놓치는 경우가 좀 드문드문 나타나거든요. 북한에서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선전 매체에서. 예,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죠. 혹시 이것도 혼선을 주려는 의도적 노출일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죠. 어쨌든 저 오른쪽 손목에 있는 점 때문에 더 의혹도 지금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난 영상에서 김정은 위원장 말고도 또 한 명이 주목받았죠? 이 공개된 영상을 보면 김여정 제1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오른쪽 2번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오른쪽 1번째 자리에는 박봉주 부위원장, 그리고 그 옆에 김여정 부부장, 그리고 그 옆에 김덕훈 부위원장이 앉아 있습니다. 사실 저 준공식에 참석한 간부 6명 중에 김여정 부부장이 공식 서열 5위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는 서열 3위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또 저 보시는 것처럼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준공식 테이프 커팅 때도 옆에서 밀착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즉 김 위원장이 건잠을 과시하는 자리에서 김여정, 즉 자신의 여동생을 바로 옆에 둠으로 인해서 김여정이 바로 자신의 정치적 동반자이자 실질적 서열 2위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하, 김여정 부부장의 자리 위치 어떤 의미일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여정이 원래 서열로 보면은 그 자리에 못 앉죠. 김정은 위원장의 바로 옆에 앉았다는 얘기는 서열이 급상승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대내적인 위상을 강조한 거죠. 위원장의 여동생이라고 하는 걸 감안한다 그러면 사실상 2인자로 거의 공식화하는 실질적인 2인자로서 이상한 공식화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또 그걸 공개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김정일 위원장의 여동생 김경희도 그렇게 근접한 위상까지 간 적은 없어요. 김경희도 저렇게까지 높은 위상을 공식적으로 차지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로서는 사실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오빠의 호강을 얻고 지금 전면으로 부상을 하고 있다 이런 추론이 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일단은 저 영상으로 그러면 최지봉 교수님 예. 뭔가 가부장적 문화보다는 우리는 백두혈통인데 이거 혹시 전 세계로 혹시 왜냐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영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본인의 후계자를 누구를 지명하기 위해서 당연히 백두혈통을 지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본인이 안전해요. 그리고 본인의 자손이나 본인이 만약 자녀가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 자녀를 보호해줄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동생밖에 없습니다. 성별 때문에 만약에 자기 동생을 다음 2인자로 앉히지 않는다? 그건 제가 볼 때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가부장적 사회가 북한에 남아있지만 지금까지는 백두혈통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